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 1980년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빌딩 꼭대기인 10층의 내부 기둥, 수많은 못자국이 난 것처럼 곳곳이 패였습니다. 천정에도 구멍이 숭숭 나 있습니다. 총탄에 맞은 탄흔들입니다. 5.18 당시 이 전일빌딩 안엔 시민군이 있었습니다. 대리석 그 바닥인데도 이런 그 큰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될지. 이 탄흔들은 42도 가량의 각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총알이 내리꽂힌 흔적들이라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탄흔의 각도를 고려하면 총기는 최소 32층 건물 높이에서 발사됐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헬리콥터의 공대지 사격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자국입니다. 전일빌딩에 남아있는 탄흔은 245개가량, 이어보니 부채꼴 모양입니다. 헬기가 떠서 우아래 좌우로 이렇게 파울링하면서 총을 쐈다. 기관총을 쐈다. 이 10층이 대놓고 헬리콥터가 잠시 화공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갈긴 거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런 명백한 증거는 폐쇄됐던 건물을 지난 2016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 씨 측은 이를 시민군이 총을 쏴서 생긴 탄흔이라고 주장하며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 이성원 씨. 이 씨는 우연히도 5.18 2년 뒤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기종인 UH-1H 헬기에서 기관총 담당 항공부대원이 됐습니다. 흔적들을 이렇게 좀 보시니까 이게 네. 그 헬기 기관총에서 쐈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같아요. 네, 헬기에서 사격하기 가장 그 좋은 위치 그 각이거든요. 이 씨는 헬기 기관총 탄창을 비울 정도의 엄청난 집중 사격이 이루어진 증거라며 착잡했습니다. 우리가 그 헬기에 그 당시 참여했던 UH-1H의 그 탄통이 네. 100발짜리 통입니다. 여기에 단은 이 정도 많이 남아있는 것은 의외로 좀 사격이 참 많았구나 그때. 5.18 당시 광주에는 대전차 공격용 코브라 헬기 등 모두 35대의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헬기 사격은 계엄군이 총을 쏘며 시민들을 과격하게 진압했던 21일과 27일에 집중됐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전두환 신군부는 새벽 4시 30분을 기해 국지도발 최고 비상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헬기 15대를 광주로 급파했습니다. 헬기는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시각인 오후 1시쯤 광주에 속속 진입합니다. 집단 발포도 이제 작전에 의한 거죠. 이게 우발적 사격이 아니라 헬기장을 확보해라. 확보하고 있으면 헬기를 이용해서 24단원을 이게 교체 병력을 보내주겠다. 신군부의 친위 부대격인 24단을 광주에 투입하는 작전에 헬기가 동원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사전 정찰을 도청까지 오는 과정. 지금 이 지점에서 조비오 신분이 헬기 사격을 목격을 하시거든요. 헬기 이동 경로 붙여보면 작전 지역에 정확히 들어오거든요. 목격자들은 대부분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에서 헬기 사격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구간은 24단이 도청까지 헬기로 이동하는 경로, 즉 24단의 이동 경로와 헬기 사격이 목격된 구간이 일치하는 겁니다. 발포가 있는 그 시간과 비슷합니다.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그 두두두두둑 하는 그냥 아주 지축을 울려요. 지금 그때까지 제가 들어본 그런 총소리 못 들어봤어요. 헬기가 시민들이 탄 지프차를 따라오며 조준 발사했다는 증언까지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은 수없이 많습니다. 차는 요리 가고 헬기는 차 뒤로 따라왔으니까. 그러지 헬기는 여기서 오고. 근데 이쪽에서도 엄청 아주 살벌한 긴장을 하더라고. 같이 이게 타시는 분들이 그 헬기가 계속 차를 따르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또 올라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어진 헬기의 공중 사격. 쳐다봤는데 두두두두 띵! 두두두두 띵! 굴더라고. 가지고 반짝반짝 하더라고.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위험하니까 쳐다보지 말라고 고개를 밑으로 숙여서 이러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 시민을 직접 겨냥한 헬기로 공격한 겁니다.
고 피터슨 목사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습니다. There were helicopters flying over the city which shot upon people in the street. 피터슨 목사의 아내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당시의 참상을 이메일로 전해왔습니다. 그날 공중에 헬리콥터가 있었고 우리는 총기가 난사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로 덮인 사람들을 왜 수레로 옮기는 건지 물었습니다. 전 그들이 죽었다고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광주 진압을 마친 뒤 환하게 웃었던 현장 책임자 소준열 정교사 사령관. 1차 헬기 사격 다음 날 그에게 서신이 전해졌습니다. 존경하는 소사령관님, 대명을 받고 임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헬기의 직접 사용 통제가 효과적임을 조언하는 바입니다. 이어 상부의 지침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무장 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상공을 비행 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넘쳐나는 목격자들. 그런데도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와 고 피터슨 목사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와 사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는 국민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왜 이래?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난 뒤에 저렇게 웃었군요. 소준열 사령관의 웃음, 그리고 전두환 씨의 저 외침, 정말 소름 끼칩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고 국방부에서도 엄연히 인정을 했는데 헬기 사격 여부 자체가 39년째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 한 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헬기 사격은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조준한 계획적인 사격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헬기가 민간인을 조준해서 사격하는데 이게 무슨 자위권입니까? 학살이고 만행이죠. 전두환 씨는 그동안 헬기 사격에 피해자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이 헬기 사격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으로 인한 그 극심한 통증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엔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계속 한사코 거절을 하셨는데요. 네. 오랜 설득 끝에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광주 외곽의 산자락으로 찾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23살 남현애 씨는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전남도청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3시. 헬기의 굉음과 함께 콩 볶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리의 시민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리콥터 뜬 순간에 몇 초. 그 쳐다보고 고개 숙인 것이 몇 초다니까. 생색에 내가 가는데 나 맞고 이렇게 보니까 다 쓰러져서 다 죽어 있어. 내가 흔들어 보기까 해서 그 맞는 나중에서 흔들어 본 거예요. 한 사람은 살았는가 보려고. 헬기의 기관 총탄이 남 씨의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총이 이렇게 나갔어. 여기요. 난 게 파란 나가 없어진 줄 알았어. 다리에도 총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남 씨는 살기 위해 시체 옆에 누워 죽은 척을 해야 했습니다. 나 그런 일을 다쳐 보니까 그래. 숨이 안 쉬어져. 그래갖고 있으니 지그들이 뒤졌다. 다 말하더만 지그들이 뒤졌다. 그러면서 이제 저리 가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도망가야 살 거 아니야. 저기서 시체를 싣고 온디. 남 씨는 이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좀 걸리면 자부러져 버려 내가. 이후 39년. 고통의 늪에서 헤어나기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아프면 술이라도 먹고 그 당시에 잊어버리려고. 그러면 술 깨고 나면은 또 아파. 이건 미쳐버렸어. 술도 많이 먹어보고 별짓거리 다 해봤어. 잊어버리려고 이 고통은. 당시 마취도 없이 서둘러 꿰맨 총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피고름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989년 7월 수술을 받은 남 씨의 몸에선 10원 동전 크기의 총탄 파편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말은 다 들려. 내 귀에서. 이걸 두고 어떻게 몸속에다 담고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마는 가게 플라스틱 가게에다 넣어주더만 여놈 아줌마 평생 간직하시오. 이 파편을 간직했던 남 씨는 1996년 미국의 무기연구소에 이 총탄 파편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지름 6.5mm 또는 그 이상의 철 합금탄 파편. 탱크나 장갑차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탄환으로 추정됩니다. 헬기 등에 장착한 중화기를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달 말 전두환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서 헬기 사격에 대해 진술을 마친 뒤로 남 씨에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을 가장한 전화가 걸려왔고 정체불명의 남성이 집에 찾아와 남 씨의 행방을 캐묻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 씨는 집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결국 인적이 드문 교회 야산으로 아이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불안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해. 이게 항상 이제 딸 데리고 다니지. 혼자서는 일단은 못 가. 못 다니죠. 네, 못 다녀. 지금 현재 전두환이가 하여간 재판 받아갖고 감옥살이를 하든가 뭐 해결이 나야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지.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 씨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피해자인 남현애 씨는 오히려 불안에 떨며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40년 동안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남현애 씨 그리고 남현애 씨한테서 나온 파편 이게 증거입니다. 헬기 사격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를 두고도 뭐라고 할지 전두환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측근들 모두 다 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용주 기자 이번 취재하면서 이 전두환 씨의 최측근들 집을 다 찾아다녔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네,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더 놀랐습니다. 5.18 가해자들은 너무나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씨의 집은요, 과천에 있는 대저택이었는데요. 집에 조각상이 여러 개가 있었고 마침 저희가 찾아간 날 인부들이 조경 작업을 분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 부하들 중에 미술품 좋아하는 사람 여럿 있습니다. 미술계의 큰손 전두환 씨 부하들 여럿 있습니다. 정호용 씨의 경우 주소 필지는 하나인데 건물이 여러 동이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중 하나는 관리동이었더라고요. 아니 집안에 관리동 건물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집안에 도로가 나 있어서 차가 이동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아간 허삼수 씨 자택에서는 더 놀라운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허삼수 씨가 어느 사무실로 출근하는지 아느냐라고 이제 이웃 주민에게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이 건물이 한두 개여야 알지.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 군데 건물이 있어서 자신들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답이었습니다. 박정희 주변 사람들은 뉴욕 근교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전두환 씨 주변 사람들은 강남의 건물 소유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허삼수 씨 건물 몇 채 있고요. 수천억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전두환 씨 주변 사람들 중에 장세동 씨가 가장 검소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도 강남에 아주 큰 손이고요. 네, 그 검소한 장세동 씨 댁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서초구 반포에 있는 수십억대 아파트였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 받기는커녕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며 부를 쌓아가고 있군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네,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들은 5.18 바로 그 당시부터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하면서 학살을 왜곡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작업을 했습니다. 왜곡의 중심에 있었던 비밀 조직을 추적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진압 5년 뒤 군 내부에 기밀 문서가 없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작전처장이 전화가 왔지요. 전투상부가 특전사 광주 전투상부가 문서 보안 규정에 의해서 5년 해가지고 자동 파기가 돼버렸대요. 없애버렸어. 전투상보, 군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전 일지가 없어졌다는 사실.
1985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정당이 참패하고 5.18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정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안기부 중심으로 해서 그 5.18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꾸려졌다라는 기록이 남아버렸으니까. 당시 5.18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긁어모았다는 비밀 조직. 이들은 누구일까? 스트레이트는 이 조직에 대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1985년 관계장관 대책회의 자료에 적힌 비밀 조직의 이름은 광주 사태 진상 규명위.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규명, 즉 연구한다는 이 조직의 대외적 의장 명칭은 80위원회입니다. 수세적 입장을 견지할 경우 오히려 문제 확대 소지가 답은 문제 불씨를 제거하고 과감하게 사태 진상 규명 방침 결정, 대국민 홍보문 작성 계획. 이들은 당시 진압작전이 불가피했다고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의 5.18 프로그램 인터뷰 대상자까지 일일이 지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 조직의 주축은 안기부. 당시 안기부장은 전두환의 분신 장세동 씨였습니다. 당시 전투상보나 이런 일지 이런 게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질 수가 없어. 그 폐기 일정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80위원회에는 안기부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 청와대와 민정당, 법무부의 검사들까지 잔혹한 폭력의 참상을 감추기 위해 온갖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저희는 그 MBC 스트레이트 팀이고요. 예전에 변호사님께서 대검 공안부장이셨을 때 그때 이제 그 5.18 관련해가지고 80위원회에 참여를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그런 반론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80위원회에 이어 육군 80 대책위, 그리고 5.11 연구위원회, 광주 청문회 등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이름만 바뀐 조직들이 어김없이 출연했습니다. 5.18 이후에 있어서는 군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 조작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료는 없애버려, 소각해버려. 1988년 청문회에 대비해 만들어진 기밀 문서 점검표. 무장 헬기 항공 임무의 문제점이라며 불확실한 표적에 공중 사격을 요청했다는 문건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공식 문서로 남길지 검토하자고 합니다. 헬기 사격과 관련한 문서 자체를 감추려 한 음모였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군 내부에서 5.18 상황을 어떻게 은폐하고 왜곡할지 논의하는 내밀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1988년 청문회를 앞두고 5.18 당시 계엄군이 대검으로 젊은 여성의 가슴을 찔러 살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훗날 사실로 드러난 이 의혹에 대해 대응 측을 고민하던 군은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하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누가 이런 의견을 냈나 봤더니 전두환의 최측근인 최세창 당시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최 씨는 5.18 당시 진압에 나섰던 특전사 3여단장으로 바로 자신의 부대에서 대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을 묻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고 겨우 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3여단장이실 때 있었던 일들에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없었다 이렇게 약간 은폐하시려던 정황이 좀 있어서 그걸 은폐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검은? 미휴대한 걸로 해라 라고 이제 해라가 내가 했으니까 해라 그랬겠지. 그걸 뭐 그렇게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지금 몇십 년을 다 서서히 한두 번 아니고 법정에서 다 기록하고 다 발표한 내용인데 왜 자꾸 딴 걸 가지고 밀고 늘어서요? 재판에서 다 발표난 거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저희가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뭐 말레이시아까지 가려고요? 이후 최세창 합창의장의 의견을 검토한 군은 사진이나 증언 등 증거들이 있다며 대검을 안 갖고 있었다고 하긴 곤란하다고 씁니다. 대신 대검으로 인한 잔악한 행위는 없었다고 하자는 대응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5.18 당시 광주와 외곽 지역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대검으로 찔렀다는 사실은 사망자 검시 조서 등이 공개되면서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걸로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죄를 지우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집요하게 했군요.
네, 5.18 은폐 왜곡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후 장관 차관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광주 학살범들이 우리 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핵심이 넘어갑니다. 광주 학살을 은폐한 사람들한테 넘어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요직은 이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네, 이들의 왜곡은 최근 들어 속속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가 꾸려지자 군사편찬연구소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문건들을 무더기로 갖다 줬습니다. 지하 수장고에 밀봉해 있었던 300건, 400건이 되는 그 자료들을 모두 다 넘긴 겁니다. 네, 방금 전 VCR에서 보셨던 그 문건들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그 내부자들은 내용이 너무 민감해서 차마 공개하지도 파기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39년이 흐른 뒤 지금에서야 그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없었고요.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밀봉됐겠죠. 오히려 지금 나온 게 다행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지어 문서를 조작해서 훈장을 받아내는 일도 밝혀졌습니다. 광주 한 마을에 11살 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한 공수부대원들이 아군끼리의 5인 사격으로 사망을 하자 폭도의 흉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올려서 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학살도 문제지만 이게 왜곡 조작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 학살에 대한 왜곡 조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요. 어떠한 처벌도 없었습니다. 네, 그 결과 왜곡과 조작의 역사는 39년이 흐른 지금까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던 24살 딸을 계엄군의 총탄에 잃은 어머니가 9년 뒤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실은 오늘 여기 오기에는 마음을 크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민정당 의원님들한테요. 더도 덜도 하지 말고 나 같은 경우 한 번만 당해보시라고. 그러면 제 마음을 알 것이라고 그런 말 한마디로 꼭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문회에 불려 나왔던 5.18 진압군들은 예행 연습까지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민정당의 비호 아래 호텔에서 리허설을 받았던 것이 군 문건에 남아 있습니다. 네 표정은 진실하지 않아. 그럴 때는 조금 더 인상은 이렇게 말투는 이렇게 하고 실제 똑같은 질문지를 던져주니까 답변지도 다 만들어줬거든요. 울분을 토하면서 호소력을 발휘해라. 증언 시 군인 특유의 우직성과 저돌성으로 강경 대응하라는 등의 청문회 작전 지침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도청을 진압하고 나서 도청을 철수하는 부대원들에게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데 사실입니까? 예,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체포한 시민군은 약 한 200여 명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고요하고 적막했던 그와 같은 광주시에 활기가 넘치면서 많은 그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연도에서 박수를 분명히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우리 새끼들은 뭔지 있다고 다 광주 청문회는 5.18의 책임자 전두환 씨의 증언이 아닌 연설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생존도 말죠! 살인마 전두환! 사령부나 대형사령부 등의 이때 전두환 씨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저에게 숙제로서 과해 주십시오. 표상록이 될지 다른 형식이 될지는 모르나 시간을 들여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제5공화국에 관한 일체의 진실을 밝혀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12.12와 5.18과 관련해 전두환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1996년 검찰의 재수사 끝에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정치권은 그의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조기 석방을 건의하기로 했고 전두환 씨는 웃으며 구치소를 걸어 나왔습니다. 지난 2년도 국민들이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신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교도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일정도 이제 나가지고. 나오나 배우들은 얼마나 고민해야 됩니다. 나 택도 못 보게 하냐고. 잘하다 와야지. 전두환 씨는 89년 청문회에서 했던 자신의 말대로 재작년 회고록을 냈습니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결코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눌 일은 없다. 더욱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른 뒤 역사의 진실을 뒤집겠다며 나선 겁니다. 5.18 애국평의 폄훼의 집대성이라고 보거든요.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거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동조했던 세력들이 전두환의 역사 쿠데타에 또 동조하고 있거든요. 민정당이 무력화한 전두환 청문회 30년 뒤인 2019년 2월 민정당의 후신 자유한국당 주최 공청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에선 30년 전 민정당 의원들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5.18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반역사적 발언을 한 이들 의원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5.18 진상규명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문제로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 직후인 지난 3월 5.18 유공자명단과 그 공적주소 보수단체들이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피로 물들었던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5.18이 무슨 성역이고 신성 불가입니까? 광주의 시민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오랜 시간 정치인들에게 속고 이용당한지 아십니까? 전두환 씨의 재판날,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수단체들은 그러자 이 초등학교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정치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임신 8개월, 행복한 새댁이었던 최미애 씨. 미애 씨는 남편을 마중하러 잠시 집 밖으로 나갔다 계엄군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5월 21일, 그날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꽃다운 딸을, 뱃속 손주를 그렇게 잃었습니다. 부호가 무엇입니까? 애기 낳고 3주간도 못 돼서 또 임신이 되었는데 지 몸도 못 가는 놈이 어디 가서 구호를 외치고 뭐 진짜 주먹이라도 한번 휘둘러보고 고함이라도 한번 질러보고 이렇게 죽었으면 원한이 없겠습니다. 24세서 멈춰버린 딸의 시간. 이제 눈물은 그쳤지만 상처는 아물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기 너무 죄송한데. 괜찮아요. 해봐. 이거 이런 일이 한두 번인가? 네. 30몇 년을 해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전두환 씨가 광주에 왔었잖아요. 이제 재판 받으러.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들 기대하기를 혹시나 사과를 하진 않을까, 광주 시민분들에게. 지가 사람 같으면 사과를 해야지. 네가 인간이냐 싶었지. 사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나는 이번에 광주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나는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갈,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갈지 할 때 그냥 가. 이런 사람이 뭔 힘 있는가? 임신한 24살의 딸을 총칼에 잃은 어머니의 한 정말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 광주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학살의 주범들을 위해서 끝까지 몸바쳐서 막던 민정당 의원들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자한당 의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민정당 의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를 출범하기로 해놓고 조사위원 추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예 대놓고 방해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망언을 쏟아냈던 3인에 대한 징계도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이 지만원 씨를 그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기관총 사격에 대한 기록이 발견됐다고요? 네, 80년 5월 광주에서 기관총 사격으로 47명이 사망했다. 이런 국방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관총 사망자 47명, 원래 이런 기록을 지우고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 이렇게 조작해 놓은 정황이 확인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헬기 사격, 기관총 사격과 관련된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전두환 씨는 다음 기회에 또 재판에 안 나오신다고 합니다. 법 위에 사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면 이분도 법정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취재 도중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지금이라도 전두환 씨가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 우린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는 사과는커녕 모든 증거 앞에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쉽게 풀어줬습니다. 반성과 사과를 해도 벌은 벌대로 받아야 하는데 사과도 반성도 없는 사람을 벌을 제대로 주지 않고 풀어주니까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기억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를 두고 이견이 있다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막말하는 사람들, 이들도 학살의 동조자일 따름입니다. 그날 오후 그대 모습 잊을 수가 없네. 밀려들던 사람들의 함성 소리, 얼어붙은 거리, 문 밖을 그대를 찾아 아무리 크게 울어봐도 소용없어. 내 서서히 밀려오던 군화 소리